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프랑스 국민군대에 의한 전쟁 양상과 전술의 변화를 불세출의 군사천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89년의 프랑스 사회는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구체제, 즉 앙시엥 레짐 하에서 18세기의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가 계급이 부상하고 있었으며,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와 평등의식이 고취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심각한 경제불황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으로 연결되었으며, 마침내 1789년 대기근이 발생하자 분노한 평민들은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단은 7월 14일에 발생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었죠. 이 습격 사건은 시민과 농민이 참여한 시민혁명의 단계로 발전하여 3년간에 걸쳐 모든 구체제를 전복하기에 이릅니다. 동시에 프랑스 혁명은 유럽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지요. 또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접한 유럽 각국의 시민계급에게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리자 유럽의 군주들은 혁명의 불길이 자신들에게 번질까 보아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따라서 그들은 연합해서 군사적인 압박으로 프랑스를 이전 체제로 되돌리려 시도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군사천재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 혁명 후에 탄생한 프랑스 제1공화국과 그 동맹국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싸운 일련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연합국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한 시기에 따라 크게 7개 단계로 분류됩니다. 먼저 1793년의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은 혁명으로 프랑스 국왕이 처형되자 이기감을 느낀 유럽의 군주들이 프랑스의 혁명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 결성한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1797년에 사실상 해체되었지요. 1799년 프랑스 제1공화국의 첫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강력한 관료체제를 구축했으며 잘 훈련된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잘 훈련된 국민군대를 거느리고 1800년 이탈리아의 마렌고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여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켰지요. 그리고 1805년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싸움을 걸어오자 나폴레옹은 이에 맞서 1805년 12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 계획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1805년 10월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함대에게 패함으로써 무산되었죠. 한편 프러시아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1806년 10월 프랑스의 싸움을 걸어왔지만 예나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군은 1807년 6월의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패배시켰지요. 이후 틸지트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발표한 나폴레옹은 1808년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해서 자신의 친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국왕으로 옹립했지요. 1809년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자 전쟁은 재발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비엔나 근교의 바그람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대파하자 오스트리아는 결국 10월 14일 셈부른 조약을 맺어 나폴레옹에게 굴복함으로써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의 끝을 알렸습니다. 한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따르지 않자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감행하지요. 그러나 러시아 원정에서 프랑스 육군이 러시아의 초토화 작전과 추운 날씨에 의해 고전 끝에 괴멸되어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는 제6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새로운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1813년 10월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지요. 그리고 프랑스로 진입해 1814년 3월 말 파리를 함락시켰습니다. 승리한 연합국은 1814년 4월 나폴레옹을 엘바섬에 유폐시키고 부르봉 왕정 복고를 단행하지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해 통치권을 회복하자 연합국은 이에 맞서 제7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1815년 6월의 워털루 전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유배당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일생을 마쳤지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비엔나 협약으로 유럽의 국경이 새로 그려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대영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취약해진 스페인 제국에 맞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전쟁이 발발했지요. 또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그리고 그리스의 독립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군대 조직의 보수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혁명 이전까지 장교단의 3분의 2 이상이 귀족이었으나 혁명 이후 귀족들의 특권이 사라지자 귀족 출신 장교들의 6분의 5가 군대를 떠났죠. 대신 새롭게 충원된 능력 있는 평민들이 상위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했기 때문에 군대는 평민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혁명의 열기에 넘치는 프랑스군은 그 성격이 일변했지요. 1793년에 징집령이 발효되어 프랑스의 모든 젊은 청년들을 군에 소집하는 이른바 국민 개병제도가 채택되었으니 이는 오늘날의 의무 징병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징집령 이전에도 프랑스군에는 애국심에 불타는 많은 지원병이 입대해 있던 상태였으며 프랑스군은 7년 전쟁의 패배로 입은 충격을 만회하기 위하여 혁명 이전부터 기존의 전쟁 방식과 군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그리보발 장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포병대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경량의 대포 생산 시스템과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 프리드리히 대왕의 기마포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황소 대신 말이 대포를 끌게 했으며 청동제 대포를 보다 값이 싸고 개량된 철제 대포로 교체했으며 포신을 짧게 해 무게를 줄였습니다. 이리하여 포병대는 보병대의 행군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보병의 숫자를 늘려 활용 방안을 발전시켰습니다. 한편 새로운 전술대형으로 평행 종대대형을 채택하였으며 종대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경보병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 평행종대 대형의 임무는 행대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적의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돌파구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대에서 종대, 종대에서 행대로 신속히 전환하는 훈련도 실시했지요. 특히 모든 지휘관에게 강조된 것은 과감한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주력을 신속하게 기동하여 아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에게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적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전술적 사고를 지휘관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공격 시 적의 요새를 만나면 직접 제압하여 전투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이를 우회하여 적 주력의 전투력을 집중하는 모험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로와 운하 등을 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농업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급에 대한 큰 우려 없이 현지 조달만으로도 대담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조달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이후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1792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불길이 번져올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의 도발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프랑스 혁명전쟁의 시작이었지요.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편성된 프랑스의 군대는 이욕은 있었지만 훈련이 결여되어 있었고 능력 있는 지휘관이 부족해 북동부 국경에서 잇따라 패배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용기와 열정으로 신속하게 혁명군대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실 프랑스군은 7년 전쟁 이후부터 기존의 군사제도와 전투 방식의 회의를 느끼고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군대에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병이 지원하자 혁명군대는 곧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지요. 그 첫 전투가 1792년 혁명 열기에 넘치는 국민군대가 용기와 투지로 전투의 승리를 거둔 발미 전투였습니다. 발미 전투에서 자신을 얻은 프랑스는 프랑스를 압박해오던 대프랑스 동맹에 대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외치며 전 국민이 무장하여 싸운다는 대규모 국민전쟁 시대에 막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정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전투를 하고 결혼한 남자들은 무기를 만들고 보급품을 날라라. 여자들은 천막과 군복을 만들고 병원에서 봉사하라. 어린이들은 천 조각을 줍고 노인들은 광장에 나와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앙정에 대한 증오와 공화국의 단결을 위해 연설하라. 1794년 여름 애국심으로 무장된 지원병이 주축이 된 프랑스의 국민군은 100만 명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약 75%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프랑스 인구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대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실로 엄청난 대병력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회계층, 직업, 출신 지역을 포함한 그야말로 국민의 군대였죠. 국민군대는 이전의 군대와 같은 제식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제대별 종대대형과 행대대형으로 공격하는 유령을 터득했으며 전장에서 신속히 기동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국민군대의 병사들은 분당 120보의 속도로 행군함으로써 산책하는 것처럼 분당 70보의 속도로 행군하던 동맹군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대군이 나고병이나 도망병 없이 하루에 20km씩 행군하여 유럽 대륙 800km를 횡단한 사례는 당시 유럽의 군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맹군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프랑스군이 10시간이 있어야 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여유를 부렸으나 프랑스군은 6시간 만에 도착해 잠자고 있던 동맹군을 기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전투 의지를 가진 사기 높은 국민군대는 변화하는 상황과 지형에 따른 새로운 전투 방식에 쉽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러한 이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휘관 나폴레옹 보나파르가 등장하는 것뿐이었지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전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목표에 대하여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행해진 제한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제한전쟁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먼저 30년 전쟁을 끝낸 예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각국은 주권 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선멸전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목격한 각국은 군사력의 목적이 적을 섬멸하는 것보다 예교적 협상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전쟁 자체가 국민의 관심사라기보다는 군주나 소수 귀족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병사들에게서 애국심이나 사기와 군기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망병을 방지하기 위해 숲을 부근에 주둔하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야간 행군을 피했습니다. 전술대형이 밀집대형을 취한 것도 도망병을 막으면서 전투를 강요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제한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상비군은 곧 돈이었기 때문에 상비군의 규모 및 활용이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 화기의 발달로 살상력이 증대하여 병력의 손실이 커지자 전투의 범위와 빈도가 제한되었습니다. 넷째, 전쟁의 강도는 당시의 보급체제인 보급창고 제도로 인하여 억제되었죠. 작전을 수행할 때는 우선 적당한 위치에 보급창고를 준비하고 보급창고의 조건에 따라 군대의 기동 범위와 투입 병력의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격전 같은 작전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이러한 제한전쟁의 양상은 프랑스 혁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의 혁명이 자신들의 나라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군주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동맹군을 편성해서 프랑스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에 애국심에 충만한 프랑스 국민은 분연히 걸기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군대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국가 대 국가, 국민 대 국민의 사활을 건 싸움이 되었으며 이전의 군주들의 전쟁은 국민들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국민이 국가를 방위할 책임이 있다는 관념이 도출되어 이전의 고루한 용병제 대신에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개병제도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민을 총동원한다는 근대적 총력전의 개념이 도출되었지요. 이런 개념에 따라 국가는 특권계급에 대하여 징세권을 발동하여 군대 양성과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며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평민들에게는 징집권을 행사하여 다수의 장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모집함으로써 병력을 증강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개병제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군대에 모집된 병사들은 용병을 관리하던 것처럼 엄격한 감시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밀집 행대대형 대신에 개개인의 전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산계대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부대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산병사격으로 적을 동요시킨 후에 후방에 준비한 종대대형의 예비대로 백병전을 전개하여 결전을 꾀하는 새로운 종대전술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계대형이 등장한 또 다른 이유는 혁명군으로 징집된 병사들이 대형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이 화기의 혁명을 일으킨 후에는 포병화력이 증대되어 밀집대형은 피해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대전술의 발전과 산계대형의 등장은 혁명적인 정렬의 소산이었으며 18세기의 엄격한 대형유지 전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산계대형에 적합한 편제인 사단의 영구적인 편성이 이루어졌지요. 사단은 단독으로 부대 이동이나 전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독립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장군들은 여전히 구식 전술에 집착하여 소모전 위주의 작전으로 승리를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나폴레옹만이 시대적 변화와 국민군의 특징을 간파하고 신전략과 신전술을 발전시켜 이를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특징적인 전략사상은 섬멸전의 전략사상에 입각하여 적의 군사력을 경멸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동성이 좋은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주력을 견제하는 한편 주력을 결정적인 지점에 집중하여 상대적인 병력의 우세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우세한 적은 분리하여 각계격파하고 패주하는 적을 과감히 추격하여 적 병력의 섬멸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프랑스 국민군대에 의한 전쟁 양상과 전술의 변화를 불세출의 군사지도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